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제12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부터 25번 문제까지입니다. 앞의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천기술론은 이 앞에 나왔던 회차들보다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 지문도 그리 길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천론과 기술론 2교시가 좀 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이제 13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2교시에서는 이 두 영역이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실천론과 기술론이 전략적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탄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운 문제. 집단 소음 간의 갈등 동그라미. 갈등이나 상반되는 관점. 갈등이 있는 것은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 갈등을 해결했다. 말씀하세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중재자가 답이 됩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셔야 되고요. 교육자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제공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중개자는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이죠. 자원을 연계해 주거나 소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중개자라고 배웠어요. 옹호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성운을 대변하는 겁니다. 불이익 당하는 집단이니까요. 불이익 당하고 있는 성원을 대변하는 겁니다. 성원의 대변, 성원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사. 자, 이게 바로 옹호자가 되고요. 조성자는 조력자라 했죠. 조력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이나 문제 대처 능력입니다. 대처 능력, 이것을 키울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조력자, 조성자다, 이렇게 이네이블러라 정리하고 있죠. 1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생애 경험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 그러면 성장기에 겪었던 생애 경험이라 했으니까 어떤 역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생애 경험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특정 시기에 경험한 어떤 사건들을 나열할 때 필요한 것은 생활력 도표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니까 가족 생활력 도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생활력 도표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이제 부부 상담이라 했으니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족 생활력표라는 게 4번 지문에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연대기적 기록이라 합니다. 시계열적 기록이라고 하죠. 연대기적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생활력 도표가 되겠습니다. 생태도는 아시죠? 생태도는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생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원가족 척도가 있습니다. 원가족을 되게 우리 부모를 원가족이라는데요. 원가족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원가족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원가족 척도다. 관계평가 척도는 예를 들어서 자원과의 관계라든지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평가해 보는 것이고요. 가족 관계망 지도입니다. 가족 관계망. 가족이 있고 옆에 관계망이 있어요. 이걸 사회적 지지망이라 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도 해요. 사회적 관계망 지도. 맵입니다. 맵. 지도라고 하죠. 도표가 아닙니다. 맵이라고 하는 지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가족 관계망 지도나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 많은 자원들이 있을 건데 그 사회적 지지망, 관계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고요.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병리의 치료보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심리사회적 기능, 심리사회적 또는 사회심리적 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집단의 예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는지 아시죠? 자, 심리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그걸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게 성장 집단에 들어가거든요.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향상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아 향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장 집단이거든요. 성장 집단의 사례를 찾으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은퇴 준비 노인 집단. 예, 은퇴를 준비하는 노인이 있어요. 아직은 은퇴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리사회적인 기능 향상, 즉 성장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이라 했어요.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성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가치 명료화 집단.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부부를 위한 참 만남 집단.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엔카운터 집단이라 하죠. 엔카운터 집단이 참 만남 집단과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두 다 성장 집단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16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집단 사정도구, 집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집단 송원 간의 관심 정도. 집단 송원 간의 관심 정도. 그러면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메트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집단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는 건데 뒤에다는 뭐라고 나와요? 측정이라고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각 송원에 대한 호감도도 마찬가지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메트리인데 1점, 가장 싫어하면 1점이고 가장 좋아하면 5점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점수화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점수화해서 측정하는 것. 그게 뭘까요? 소시오그램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점수할 수가 없어요. 소시오메트리라 합니다. 소시오메트리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 방법론, 사회복지 조사를 보면 소시오메트리라는 측정 방법이 이 전공서적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힌트는 뭐냐? 집단 소원 간의 관심 정도나 호감도라 했거든요. 두 번째 힌트는 뭐냐? 점수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소시오메트리가 되는 겁니다. 소시오메트리 1번에 있죠?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시오그램은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사정도구죠. 이거는 그림 사정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 표,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앞에는 지도였고요.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우리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전에. 자,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가 별도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가족이 있고 가족 송원에 누가 정서적인 지지 자원이 있는데 그 지지 자원의 접촉 빈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표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 촉도는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게 효과성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목표 달성 촉도라고 합니다. 상호작용 차트입니다. 차트는 뭐예요? 네, 도표죠, 도표. 차트는 도표입니다. 제가 개념을 써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단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집단 송원들 간의 상호작용. 집단 송원들 간의 상호작용. 적어보세요. 집단 송원들 간 상호작용 차트니까요. 상호작용 또는 성원과 집단사회복지사 이렇게 쓸게요. 집단 워커. 자, 성원과 집단사회복지사가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빈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거. 빈도를 기록하는 도표입니다. 도표. 그게 바로 상호작용 차트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 상호작용 차트는 지문에 많이 나왔는데요.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나중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답은 1번 소시오메트리가 답이 됩니다. 17번 문제 해결했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운 문제. 가정폭력 액인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수강명령 프로그램, 가정폭력 행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 초기 단계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주요 역할이 아닌 것. 집단의 규칙, 집단인 거 보니까 이 수강명령이 집단 프로그램이네요. 집단 프로그램이에요. 자, 첫 번째, 집단의 규칙을 초기 때 수립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집단의 의존성 감소, 의존성 감소하면 생각나는 거 총결입니다. 뭐라고요? 총결. 총결 단계 때는 의존성을 감소시킨다고 배우셨어요. 집단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설명해 주고 집단의 송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저항과 불안을 다루어 줘야 될 것입니다.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과 불안도 다루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2번 의존성 감소는 종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라 하면은 성원들 수강 명령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있겠죠. 대상자가 있고 이 대상자가 처음으로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이때가 초기라고 그래요. 이때 모였을 때 집단의 규칙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집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에 성원들의 역할, 어떠한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성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항과 불안이라 했는데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양가 감정 해소도 초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능력고취라는 것도 있어요. 능력고취, 동기부여 이런 것도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팁으로 몇 가지를 더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약방의 감초가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순환적 인과성은 뭡니까? 가족에서 나오는데요. 가족 한 사람의 문제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순환적 인과성이라 하죠. 한 사람의 문제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파문 효과, 순환적 인과성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성원의 문제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파문 효과라 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체계적 관점에서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체계적인 관점. 우리가 체계 이론 하면은, 파이가 생각나죠?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또한 악순환적인 연쇄고리가 있죠.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계속해서 나에게 와요.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이 악순환의 순환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연쇄고리가 힌트죠. 연쇄고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연쇄고리라고 합니다. 문제외연화,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이야기치료입니다. 문제외연화 기법은 이야기치료와 연관성이 있어요. 화이트가 말한 이야기치료입니다. 이야기치료 내용이 느닷없이 들어갔죠. 이야기치료는 순환적 인과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외연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3번 지문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순환질문이란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요? 순환질문이란 게 있어요. 순환질문은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거예요.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순환질문 기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환적 인과성과 연관성이 있죠. 순환적 인과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 있다. 이렇게 오답 노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보다는 그렇죠. 현재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상호적인 것은 서로 상호 교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를 일으킨 성원,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성원의 변화까지 말했잖아요. 다른 성원의 변화. 왜냐하면 이미 전체가 물들었기 때문에 다른 성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족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치료가 아니라 가족 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적 인과성에 의해서 문제가 나타났으니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9번의 답은 3번이에요. 문제 외연화는 이야기 치료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제 외연화가 아니라 이 자리에 순환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 순환 질문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해결했고요.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개입을 위한 합류입니다. 합류, 조이닝이죠. 이거는 구조적 가족 치료, 미노친이요. 구조적 가족 치료, 미노친에서 썼던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합류하기는 사회복지사가, 가족치료사가 그 가족성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라포 형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친화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게 바로 합류하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족권과 라포 형성하기 똑 떨어지고요. 가족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해 보는 것도 합류하기입니다. 왜요?
치료자가 가족에 들어가서 가족이 하는 말투, 행동 그런 거 따라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조이닝, 합류입니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있죠. 상호작용은 엄마와 아들의 상호작용, 부부 간의 상호작용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가족의 역기능적인 패턴을 재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에 이게 있죠. 역기능적 균형 깨뜨리기가 있습니다. 역기능적 균형 깨뜨리기. 역기능적 균형. 이 균형은 권력의 역기능적 균형을 말합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자,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깨야 됩니다. 그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기능적 균형 깨뜨리기가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역기능적인 패턴을 재구성한다. 생각하세요. 가족의 역기능적인 패턴이 있다. 역기능적인 균형이 있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별도의 기법에 있어요. 합류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가벼운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예, 라포 형성과 연관성이 있죠. 가족에 들어가서 가벼운 대화를 해요. 치료자가,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에 역기능적 균형 깨뜨리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어떠한 기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류의 목적이 뭐냐? 바로 라포 형성이 목적이다 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나머지 지문들을 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의 문제인데요. 단일 사례 설계가 나왔습니다. 왜 느닷없이 조사론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평가 기술이 있거든요. 평가 기술에 단일 사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실천론이나 기술론 쪽에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습니다. 개입과 개입 철회, 이게 뭐예요? 중단이죠. 개입을 철회했다 했으니까 중단이죠. 반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입과 철회 그걸 반복할 수 있다. AB 설계가 되겠죠. AB 설계가 바로 그래서 철회 설계라 하는 거예요. 철회 설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 설계라고도 하지만 철회 설계라고 해요.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 자료가 없답니다. 그럼 관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개입 이후에 라고 했어요. 개입이 B죠. 그 다음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기초선이 라지 A죠. 자, BA. 자, 자료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다시 B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BAB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일 사령부 설계에 BAB 설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앞에 관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입 후에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기초선 자료, 중단해서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설계가 바로 BAB입니다. 여러 개의 표적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개의 표적 행동을 두 글자로 끝내볼래요? 문제입니다. 자, 여러 문제에 대해서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수 기초선입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대상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표적 행동, 여러 문제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상황에도 쓸 수가 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복수 기초선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는 설계가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니까 한 명도 되고요.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죠.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 대상자입니다. 시작. 여러 대상자. 여러 대상자를 비교할 수 있나요? 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수 기초선 설계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 대상자. 복수 기초선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맞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AB, 그 다음에 나와보는 BAB, 그 다음에 다와라는 복수 기초선과 연관성이 있어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1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이 가족 유형에 따라서 가족원들의 과합이 나왔는데요.
이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 가족은 가족원들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 재혼 가족이 있을 수 있죠. 별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떨어져 삽니다. 그 다음에 이혼 가족이 있고요. 다세대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세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거, 그게 다세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을 보세요. 가족 내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나요? 네, 재혼했으니까. 재혼했으니까 가족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힌트죠. 맞습니다. 별거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혼하지 않았죠.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빠가지고 지방 출장이 많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산다. 주말 부부다. 별거 가족이잖아요. 그럴 때 협력적 부모 관계가 지속돼야 될까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별거 가족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멀리 지방에 있다. 아내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 주말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가족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업은 뭐예요? 협력적 부모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협력적인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혼 가족입니다. 이혼은 상실이에요, 상실. 자, 이혼했어요, 서로. 그러면 가족원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애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도라는 단어에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이혼 가족에 대해서 애도는 자녀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한 것에 대해서 애도는 필요합니다. 이 애도가 뭐예요? 슬퍼함이잖아요. 그러한 슬퍼함이, 가족원 상실에 대한 슬퍼함이 슬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는 거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혼 가족의 초기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세대 가족입니다. 하위 체계 구성 및 조정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다세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2세대 가족을 뭐라고 하죠? 2세대 가족은 핵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우리가 보통 다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세대 이상이면 하위 체계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자녀 체계도 있지만 3세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간의 관계의 하위 체계도 생길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조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손과의 관계, 이런 게 하위 체계가 다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위 체계 구성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의 다양화예요. 세대의 다양화. 세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하위 체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가족에서 더 많은 하위 체계가 생기잖아요. 핵가족에서보다 다세대 가족이 더 많이 생기니까 하위 체계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에서 대표적인 게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을 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럼 한부모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혼을 했다. 그거를 또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부모 가족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 양부모, 양쪽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의 부모. 양부모 가족의 구조가 강화돼요? 아니죠. 한부모라 했잖아요. 약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전의 양부모 가족의 구조가 약화되는 구조가 바로 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약화된 것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약화된 것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적응이 필요하다. 이전에 양부모 가족일 때는 가족 구조가 탄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부모 가족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 양부모 가족의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약화가 될 거예요. 그 약화가 되었을 때 가족원들은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번의 답은 5번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의 오른쪽에 사례가 나왔다지만 사례 안 봐도 돼요. 사례 안 보고 요 녀석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실래요? 보혜입니다. 보혜는 다세대 가족 치료고 기법의 적용 사례로 옳은 것은 이라 했어요. 다세대 가족 치료, 보혜는 가계도를 고안한 사람, 3세대 이상 가계도를 그려라. 다세대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학자가 머레이 보혜입니다. 재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구성이 뭔지 아시죠?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명명,
리프레이밍이라 합니다. 이거는 전략적 가족치료 또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가족치료가 가장 옳은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별표. 자, 여기에 보혜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경계 만들기 누가 썼죠? 네, 구조적 가족치료 민우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적 지시.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치료. 탈삼각화 누굽니까? 보혜인입니다. 삼각관계를 풀어내는 게 탈삼각화, 다세대적 가족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깨뜨리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것. 그게 바로 구조적 가족치료입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죠, 아직. 이 사례가 다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이거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뭐예요? 예, 4번 탈삼각화로 답이 가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간섭하는 부모와 갈등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 부모의 간섭이 심합니다. 갈등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생각이 부정적이겠죠. 그걸 바꿔주는 게 재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무관심한 남편과 아내. 무관심하다 그러면 경직된 경계를 갖고 있죠. 예,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죠. 경계 만들기입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역설적 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보다 장남인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냥 남편과는 이 아내가 남편과는 관계가 좀 소원하고 어디에 더 집착해요? 장남에게 더 집착해요. 이게 오리지널 삼각관계 아닙니까? 이걸 풀어내는 게 뭐예요? 탈삼각화가 되는 거고, 독단적으로 자녀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게 가부장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장제의 아버지, 여기 있는 권력, 역기능적인 권력의 균형을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부장제에 해당돼요. 가부장제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이쪽에 있는 기법을 쓰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사례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굳이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대 가족의 변화입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나올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라 했어요. 현대. 현대 가족의 변화니까 현대 가족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조기 퇴직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조기 퇴직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빨리 퇴직하는 경우 있고요.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빈둥지 시기가 뭐예요? 빈둥지 시기는 자녀가 독립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 독립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빈둥지 가족이거든요. 빈둥지 가족이라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녀 독립 시기가 빨라져요? 지금 늦어져요?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고 있다. 자, 늦어지고 있으면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늦게 오는 거죠. 빈둥지 가족도 늦게 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늦게 온다라고 해야 돼요. 늦춰진다 이렇게 정리하죠. 빨리 온다가 아니라. 그리고 앞에 매칭이 안 돼요. 조기 퇴직이 늘면서 빈둥지 가족. 조기 퇴직과 빈둥지 가족은 관련성이 없어요. 자녀 독립과 연관성이 있는 게 빈둥지 가족이죠. 자, 평균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났죠.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예, 늦어지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실업이에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요.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죠? 늦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점이 늦어지나요? 네, 맞아요. 단독 가구,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나요? 혼자 사는 가구 많아져요. 왜? 아시는 대로 결혼 않고 혼자 살고자 하는 독신의 가족이 많잖아요. 또한 무자녀 가구가 있어요. 무자녀 가구는 뭐죠? 쉽게 말하면 독거 가족이요. 독거 노인이요. 독거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독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 무자녀 가구도 증가하면서 비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독 가구라든지 무자녀 가구가 이 전통적인 게 아니잖아요. 비전통적인 가구 유형이잖아요. 가족 유형이잖아요.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 유형은 뭘까요? 전통적 가족 유형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핵가족이 아니라 확대가족이잖아요.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확대가족이에요. 이 확대가족은 증가합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가족 유형인 확대가족은 감소하고 있고 비전통적인 가족 유형인 단독가구라든지 무자녀 가구, 독거 가구예요.
독거가구, 독거노인 생각하면 돼요. 독거노인의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24번에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자, 부인이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끊어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아버지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의뢰되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탓하는, 타인을 무시하는 게 뭐죠?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뭐로? 일치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적합한 것은 뭐냐? 답이 뭐예요? 의사소통 유형이잖아요. 의사소통 유형과 연관성 있는 학자를 말씀하세요. 사티어입니다. 사티어고, 사티어는 뭐죠? 경험적 가족치료잖아요. 경험적 가족치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경험적 접근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전략적 접근은 전략적 가족치료고 구조적 접근은 구조적 가족치료, 이야기치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결중심 모델이 있는데 이것만 좀 정리할게요. 이야기치료는 사회구성주의 접근이라 합니다. 사회구성주의 접근. 그 다음에 기법 하나 정리하실게요. 문제를 표현하는 문제의 외연화입니다. 문제의 외연화가 나오고요. 사회구성주의 접근과 연관성이 있는 것, 이야기치료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구성주의 접근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 있는 게 이야기치료다. 1차가 아니라 2차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의사소통의 유형을 이 사티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유형 5가지를 말씀드리죠. 가장 바람직한 게 일치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기능적인 게 4개가 나오죠. 그래서 모두 5가지인데요. 자, 두 번째는 혼란형입니다. 혼란형, 주의 3만형이라고 하고요. 문제에 나온 비난형,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회유형,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초이성형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2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일치형이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소통 유형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5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12문제입니다. 전반부 문제보다 조금 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주 쉽게 출제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난이도가 조절됩니다. 난이도가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느낌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의 느낌을 가지고 이거는 어렵다? 난이도 상. 이건 문제는 쉽다? 난이도 하. 이것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쉬운 부분도 있네. 아리까리하다. 이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